소개받은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명호입니다. 지금도 개표가 진행 중이고, 저도 뭐 자다 깨다 하면서 자료도 좀 업데이트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일부 자료는 그 최종 결과가 아닐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여받은 주제가 지방선거와 한국정치의 과제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개표가 거의 진행이 마감되는 상황에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일단 저는 이번 지방선거를 5가지 정도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재명 권력 1년의 평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1년 전에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을 하게 됐고 1년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어쩔 수 없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그 출구조사를 보면 이번 그 지방선거 투표에 이재명 대통령의 그 성과 또는 그동안의 그 업적 또는 그동안의 그 행태 등에 대한 평가를 담았다라고 하는 그 유권자가 한 70%가 넘는 걸로 나온 걸 보면 이번 지방선거는 어쨌든 이재명 권력 1년의 평가라고 하는 시간을 그 빼고는 설명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22년, 바로 4년 전 지방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한 달 만에 치러진 지방선거 결과와 정반대로 나타나는, 따라서 현직 대통령의 효과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선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주어진 값이라고 할 수 있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1년 평가라고 하는 건. 그건 또 코스피 주도 성장이라는 논란이 있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9,000피를 향해서 달리는 코스피, 그에 따른 어떤 그 유권자들의 평가가 이번 선거에 기본적으로 작동한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두 번째로 이번 그 지방선거에 주목하는 것은 보수의 재구성입니다. 특히 부산 북갑선거에서의 한동훈의 당선 여부, 최종적으로 당선된 걸로 이제 확정이 됐고요. 또 조국의 당선 여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 지방선거가 사실은 지방선거인데, 핵심은 지방선거인데 오히려 재보궐선거가 더 주목을 받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한동훈의 원내 진입, 거기에 제가 기대하거나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미치지 못했습니다만은 이 수도권에서의 개혁신당의 성적표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현재 지금 상황으로는 서울시장의 오세훈 후보가 한 4천, 더 늘었네요. 8,459표 정도를 앞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면에서 보면 오세훈 시장의 재선, 그다음에 한동훈의 원내 진입, 이런 것들이 보수의 재구성과 어떤 관계를 갖게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번 선거는 특히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하고는 그렇게 직접적인 그 관계가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1년 반 앞으로 다가온 2028년 총선을 겨냥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2030년에 대선을 겨냥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수도권 지역에서의 보수의 대표를 누가 갖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오세훈 시장의 재선을 전제로 말씀드린다면 오세훈의 함의, 그다음에 이제 원내에 진입한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와 어떤 주목도, 이런 것들이 보수의 재구성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는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은 양당 또는 진영의 세력 재편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사실 같은 의미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 특히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번에 전북에서의 접전, 그다음에 조국의 낙선, 이런 것들이 민주당 또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여권 내 권력 투쟁과 주도권 싸움에 상당한 함의를 갖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세 번째, 양당과 양당을 중심으로 한 진영의 세력 재편이라고 하는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다섯 번째로, 이건 이제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을 향한 그 출발 신호가 이번 지방선거에 갖는 함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특히 이제 세 번째 부분과 관련해서 보면 이게 재보궐선거와 또 그다음에 지방선거에 가려져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양당 카르텔 구조 속에서 내부의 지형이 재배치되는 것에 대한 관심은
늘어났지만 과연 이 양당 카르텔을 중심으로 한 지금의 이 정치 거버넌스가 이제 선진국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담당해낼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도 함께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나름의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준 선거 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서 당장은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보수의 재구성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여권에서의 세력 재편 또한 과연 이 정당이 양당 여부를 불문하고 특히 양당이 우리나라의 거버넌스를 주도하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과거의 균열과는 다른 이 새로운 그 균열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정치에 과연 지금 이 양당 카르텔을 중심으로 한 정당 체제가 과연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제일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방 없는 지방자치가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아닌가 하는 거거든요. 특히 이 중앙정치에 특히 이제 국회의원 또는 당협위원장 중심의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이 구조가 더 악화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마 지금까지 지방선거가 치러져 오면서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각도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왔지만은 그중에 상당수가 이 공천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변화하는 사회에 과연 우리 이 거버넌스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두 정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냐, 역할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가까이는 삼성전자 파업 사태를 둘러싼 논란에서 보면 저는 이것이 우리 사회의 아주 중요한 변화의 그 상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은 이게 기업이라고 하는, 특히 이제 그 성과와 보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기존 젊은 세대와 또 기존 세대 간의 어떤 갈등과 또 우리 사회에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여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 정당이 감당해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지방선거가 겉으로 드러난 것 이외에 과연 앞으로 더 나아가는 대한민국을 주도하는,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리더십 파워로서의 거버넌스의 축을 이루는 정당이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더 심층적인 질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앞으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도 한데요. 그런 면에서 일단 이번 그 지방선거 성적표와 판세, 시나리오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게 제가 새벽 5시 기준으로 이제 잡은 건데요. 이미 이게 또 벌써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오른쪽 끝에 보시면 13대 3이 되는데 아마 12대 4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현재 서울시장 투표 같은 경우도 95% 개표가 완료됐는데 오세훈 후보가 8,459표를 리드한 것으로 나와 있고 경남지 10,000표 넘었습니다. 10,000표 넘었습니까? 죄송합니다. 11,000표. 11,000표 차이가 나는 거로 되고 한때 30만 표까지 뒤져 있던 상황에서 역시 그 행운의 정치인 오세훈이 마지막 이번 지방선거에 그 점을 찍는 게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은 12대 4 정도라고 생각이 되고 기초자치단체장은 142대 72 정도로 지금 집계가 됐습니다. 새벽 5시 현재이기 때문에 지금도 좀 더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광역의원 비례 득표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퍼센티지까지는 아직 나와 있지 않고 광역의원 당선자 숫자를 중심으로 새벽 5시 현재 523대 263 정도 되는 거로 나와 있고요. 기초의원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699대 420 정도, 전반적으로 이제 민주당이 앞서는 상황인데, 제가 이 편을 통해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민주당이 압승이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보다 2018년, 2022년, 2026년 이렇게 그 세 개 선거를 쭉 나열을 했는데 이 같은 색깔로 칠해져 있는, 그러니까 2018년에 민주당이 14대 2로 이겼다가 2022년에 5대 12로 패했다가 이번에 다시 4대 12로, 그러니까 2018년으로 돌아가는 그 상황이 되는 거라는 걸 보여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특히
그 광역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장에서도 이게 엄청나게 이게 그 정반대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것인데요. 2018년에 151대 53이었다고 한다면 지난 4년 전에는 63대 145. 이번에는 최종은 아닙니다만은 142대 72로 거의 이제 그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이게 우리한테 좋은 건지, 이게 이제 지방 정치의 그 좋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특히 광역의회까지도 같은 맥락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원사이드한 걸 넘어서 아예 야당 또는 그 상대당의 존재는 거의 뭐 흔적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까지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이걸 이제 특히 선거제도의 차이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초의원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여러 명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사실 양당의 차이가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광역의원은 1대1 맞대결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기초자치단체장이나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이 되는 곳에서는 거의 압승을 한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4년마다 반대 방향으로 현재 반복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과연 좋은 일인지 국민적 의견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의석으로 또는 자치단체장 선거로 반영한다는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과연 지방 없는 지방자치라고 하는 우리나라 지방정치에서 이게 도움되는 거냐에 대한 의문을 계속 갖는 의미에서 이 표를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건 수도권에서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스윙의 정도가 더 심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아직 작성을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2018년하고 비슷하게 돌아가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되면 결국 2022년과는 정반대 결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건 결국 앞서 보여드린 표와 마찬가지로 4년마다 확확 변하고 있다. 정반대로 변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광역단체장 판세 시나리오는 처음엔 사실은 15대 1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경북 하나만이 이제 철옹성처럼 국민의힘 또는 보수 진영을 상징하는 곳으로 남고 대구조차도 위험하다고 했었고 또 출구조사 결과에서도 당선을 자신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만 결국 대구 신승으로 마무리된 부분. 지금 현재는 14대 2가 됐을 때는 경북, 대구 요 정도라고 생각을 했고요. 13대 3 정도가 되면 서울, 부울경, 충남 요 정도에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선거 직전까지의 이제 그 어떤 분석이었는데 결국 서울과 경남이 추가되면서 12대 4의 결과로 최종적으로 정리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사실은 14곳에서 치러졌고 14곳 중에 12곳이 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사실 13곳이 민주당 소속이었다고 봐야 되는데 김상욱 의원의 경우에는 출발을 국민의힘에서 했기 때문에 사실 12곳이 민주당이었고 2곳이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었다라고 보면 국민의힘이 평택 을에서의 유이동 후보의 사실 어부지리성 당선, 공주, 청양 등 정진석 지역구에서의 신승 등은 이번에 국민의힘에 그나마 체면을 좀 채워준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부산 북갑에서의 한동훈 당선, 평택을에서의 조국 낙선은 여야 각 진영에 상당한 정치적 함의를 갖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특히 주목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방선거 전체적으로는 민주당이 이겼다고 볼 수 있지만 재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나름 선전했다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이번 지방선거가 갖는 양당에 주는 함의가 뭐냐, 양당에 주는 파장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민주당부터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민주당은 핵심이 결국 누가 민주당의 주인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친명과 친청이라고 여긴 표현을 했는데 이건 이제 유시민 또는 김어준, 정청래 이런 친문 세력, 그러니까 원래 민주당에 있던 주류 세력
세력들을, 친노 세력으로부터 출발한 그런 세력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게 이제 평택을 선거에서 조국과 김용남의 대리전으로 펼쳐지게 됐고, 사실 유이동 후보의 승리는 그 두 후보의 표 갈림에서부터 나온 어떻게 보면 어부지리성 승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리를 잘한 셈이 됐죠. 따라서 이번에 조국 낙선과 그다음에 평택을 선거에서의 민주당 내 주인이 누구인가, 민주당의 대표가 누구인가를 둘러싼 이 논쟁은 상당한 함의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네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주류인 친명과 또 친청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사실 여기 신형 세력이라고 하기보다는 원래 구주류였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이들 간의 이재명 대표에서부터 시작해갖고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의 민주당 장악 과정, 즉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한 불편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죠. 특히 이 과정에서 1인 1표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이 상당히 주목을 받는 이 제도의 변화였고, 이것이 결국은 현재 민주당 내의 세력 균형을 가져온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오른쪽 그 위에 보시는 것처럼 대리전 양상이 뚜렷하게 펼쳐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택을 선거인데 뉴 이재명을 대변한다는 김용남 후보 대 올드 민주당을 대변한다는 조국 후보의 대결은 결국 2028년 총선의 공천을 누가 할 것이냐, 그리고 2030년의 대선에 누가 민주당의 후보로 나갈 것이냐를 겨냥한 측면에서 보면 뉴 이재명 대 올드 민주당의 대결로 상당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건 결국 정체성의 혼란과 어떤 갈등이라고 봐야 됩니다. 특히 유시민 발언과 관련해서 보면 친노 친문과 친명 세력, 특히 이제 이것이 결국 민주당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게 이제 2020년 지방선거의 어떤 핵심적으로 민주당 내에서 작동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평택을 선거에서의 뉴 이재명 그룹과 올드 민주당의 대리전, 그다음에 전북지사 선거를 둘러싼 친청 또는 반청, 여기 반청의 일부 이제 친명이 개입돼 있다라고 본다고 한다면 그런 면에서는 중요한 함의를 갖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 점에 정청래 대표는 전북 선거에 상당히 안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전북을 넘어서 호남이 주는 민주당에 대한 경고를 이제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소화해내고 이걸 이제 다듬어 갈지, 특히 이제 김영록 전 지사 같은 경우도 반정청래 입장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미 수도권 정당이 된, 그래서 소수파 중에 소수파로 전락하고만 민주당 내 호남 세력의 그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파장을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이건 이제 권력 지형의 재편과 이제 상당히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벌써 8월 말 또는 9월 초에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를 두고 이미 언론 보도가 있었던 것은 김민석 현 총리가 사의를 곧 표명하고 당권에 도전하게 될 것이다. 아마 정청래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 특히 전북 선거의 승리가 상당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해서 연임에 도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본다면 일단 김민석 대 정청래의 당권 경쟁 구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미 발빠른 언론에서는 양 후보를 놓고 선호도 조사를 한 것도 있습니다. 거의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걸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가 특히 1인 1표제를 완성하면서 엘리트 그룹에서의 영향력보다 당원, 특히 이제 강경 성향을 띠는 강성 활동 중심의 당원들을 중심으로 당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특히 이런 면에서 보면 민주당은 원내대표를 선출할 때도,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할 때도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정당의 성격을 상당히 변화시키고 있는 건데, 좋은 의미로 따지면은 대중정당화의 지향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반엘리트적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민주당의 성격이 지금 변화하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것이 친명 또는 친청, 여기 이제 올드 민주당, 그러니까 뉴 이재명과 올드 민주당의 이제 대립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8월 말 9월 초 정도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향한 출발선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게 지금 민주당의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뉴 이재명과 올드 민주당을 특히 이제 그 평택 을선거에서의 김용남과 조국으로 놓고 어떤 그 상징성을 중심으로 좀 단순화시켜서 비교한 표가 되겠는데요. 김용남이 이기면 뉴 이재명계가 뿌리를 내리는 것이고, 올드 민주당이 진짜 주인임을 입증하는, 그러니까 김용남은 뉴 이재명을 대변하기 때문에 승리했을 경우에는 민주당의 이제 방향성을 어떻게 보면 기선을 제압한다는 것이 되는 거고, 만약에 조국이 이기게 되면 이거는 이제 올드 민주당이 진짜 민주당의 주인임을 입증하는 전면전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평택의 민주당 당원들이 상당히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 소속이면서 조국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사람들도 공개적으로 나타났던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누가 민주당의 진짜 주인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한 고민이 이제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일단은 그 정체성 자체도 상당히 좀 다른 각도를 갖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 운용이 생존과 권력의 유지와 확장이라고 하는 목표에 부합한 실용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좀 더 실용적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이제 올드 민주당에는 이제 선명성과 개혁성을 좀 부각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 운영이 상당히 스마트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특히 이제 국민들이, 대다수 사람들이 원하는 쪽의 이 선거나 또는 정책을 지향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과연 선진국으로 가는,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의 거버넌스를 이끄는 최고 리더십으로서의 적절한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의 운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성공적일 수 있는데, 그 권력을 갖고 과연 무엇을 하려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인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뚜렷한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정치적 성공이 가장 최선의 목표라고 하는 뉴 이재명 그룹과 좀 단순화해서 표현한다면, 올드 민주당은 나름대로의 검찰 개혁이라든가 이런 식의 나름대로 어떤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떤 철학적인 또는 지향의 측면을 좀 더 분명히 또 우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뉴 이재명 그룹은 상대적으로 중도 보수의 확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이 대통령이 대선 작년에 얻었던 그 득표율보다도 상당히 상회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또 민주당의 지지율이 아직 거기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뉴 이재명 그룹 또 중도 보수로의 확장이 일부 진행됐다라고 하는 경험적 증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아직까지 성공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다만 이제 문제는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뭘 하려는 권력이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시대 정신에 대한 이해와 그 시대 정신을 또 시대적인 과제로 전환하는 어젠다를 통해서 또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서 실현하려는 게 있는 거냐라고 하는 의문인 거죠. 그냥 정치적인 안위, 정치적인 성공만을 우선하는 권력이냐, 아니면 무언가를 실현하려는 권력이냐에 대한 의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뉴 이재명 그룹과 올드 민주당 그룹은 상당히 다른 거고, 특히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유시민 작가의 ABC론에 비춰서 보면 원칙을 우선하는 사람들이냐,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하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양자의 교집합인데 이 교집합이 됐는데 교집합 안에 있지만 상대적으로 어느 쪽에 가까우냐, 이런 논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시민의 이제 발언이 이제 헷갈리는 해석 또는 엇갈리는 해석에 이제 되는 부분인데요. 원래 민주당 사람인 조국이 민주당과 후보와 싸우는 이 기괴한 싸움이다. 평택을 선거는. 따라서 민주당 김용남보다 조국 당선이 낫다라고 하는 유시민 발언이 결국 이제 뉴 이재명 그룹과 올드 민주당의 그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게 이번 평택 을 선거에서 보시다시피 상당히 고민을 가져다 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의 표현하면 귀화인과 유학생이 서로 한국인이라고 싸우는 격이다라는 풍자를 한 정도가 있는데, 결국 민주당의 정체성, 또 누가 주인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왜 싸우느냐라고 하는 부분인 건데요. 결국 실용과 외연 확장을 우선하는 뉴 이재명 그룹, 또 정통성과 선명성을 우선한다는 올드 민주당으로 제가 좀 단순화해서 설명을 극화시킨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좀 단순화한 설명이긴 합니다만은 양측의 어떤 차이를 분명히 하자는 취지에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선거 승리나 또는 정치적 승리를 위한 유연성이 이 이재명 그룹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은 지지층을 넘어서서 중도 보수로까지 확장하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국민들이 만족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요거 이제 반대쪽에서 보면 그럼 뭘 하려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전통적 민주 가치를 수호하는 게 중요하다. 이념적 순수성과 개혁을 우선하는 게, 그래서 이게 진짜 민주당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원 중심으로 또는 지지층 중심으로 축소될 수는 있는 한계, 즉 중도 확산성의 부족은 있을 수 있고 팬덤에 의존하는 폐쇄성은 가질 수 있겠지만, 과연 어떤 게 더 우선되어야 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감정의 충돌이 아니라 당의 생존과 미래 방향성을 둔 가치 투쟁의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이제 임기가 다해 갑니다. 그래서 빠르면 8월 말, 늦어도 9월 초에는 전당대회를 이제 치러야 되는 상황이고요. 오늘 6월 4일로 치면 이제 한 2달 정도 남짓, 한 석 달 정도 남짓 이제 남은 상황인데요. 곧 이제 전당대회와 관련한 준비가 시작이 돼야 될 거고, 특히 이제 이것이 이제 전당대회 룰을 둘러싼 논란도 이제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이제 1인 1표가 이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게 가져올 파장이 과연 어디까지냐, 그런 면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 집권하자마자 치러졌던 전당대회에서의 정청래 대표의 등장은 의외라고 받아들여졌는데, 이거 이제 민주당이 가진 어떻게 보면 특성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민주당류의 세력과 또 반대쪽에 국민의힘류의 세력을 단순히 비교를 하면 이 당청 관계, 즉 대통령과 이 집권당의 관계에서 보면 민주당류의 정권에서는 대체로 이 당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당이 어떻게 보면 문제를 일으켜서 당청 관계, 대통령과의 관계를 상당히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었다라고 본다면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이제 주목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류 정당에서는 당과 대통령의 관계에서 당이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대체로 대통령이 문제가 돼갖고 당이 휘둘리거나 당이 대체로 대세 순응형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대통령이 너무 앞서가는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유형의 집단이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민주당의 이번 8말 9초의 전당대회가 상당히 주목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마 옆에서 같이 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96% 서울시장 개표가 완료됐고 현재 오세훈 후보가 13,000여 표 정도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민주당의 정당 실패론 또는 이제 정당 위기론과 관련한 이제 관심 부분인데요. 강성당원의 팬덤 정치가 극대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이제 과연 민주당의 성격을 어떻게 변화시키겠느냐. 그래서 이제 노선 투쟁이 당내 민주적 거버넌스를 어떻게 훼손하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래서 이 정당의 위기는 곧 민주주의의 위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양당이 갖고 있는 공통된 문제고 양당을 중심으로 한 카르텔 정당 체제가 갖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걸 얼마나 더 어떤 파장을 이번에 그 지방선거 결과가 민주당의 당권 투쟁에 영향을 미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성장통이 될 것인지 민주당의 분열로 이어지게 될 것인지는 아마 차기 총선을 향해 가면서 상당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이제 보수의 재구성과 관련해서 국민의힘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지방선거가 갖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 저는 보수의 재구성이라고 생각이 됐고요. 특히 저는 대구의 결정이 상당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됐습니다. 결국은 국민의힘 후보가 신승을 거두긴 했지만 대구가 주는 경고를 이번에 보수 정당 또는 보수 세력 또는 국민의힘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대안을 제시할지가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서울시장의 오세훈 당선과 부산에서의 한동훈 원내 진입이 갖는 함의가 무엇인지를 한번 따져보고자. 이거는 결국 1년 반여 정도로 다가온 차기 총선을 향한 이제 정치적 이합 집산 또는 정치적 재편, 특히 보수 세력에서의 정치적 재편이 이제 본격화됐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보수의 재구성은 8피인가 고사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스스로 허물을 벗지 못하는 뱀은 결국 죽는다. 무너지려면 완전히 무너져야 새로 시작할 수 있고 적당한 봉합은 오히려 파멸적 교착을 연장할 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너지느냐 아니면 교착 상태에 빠지느냐가 이번 지방선거의 분기점이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장동혁 대표는 자신의 진퇴를 서울 부산시장의 선거 결과에 걸었습니다. 대구와 경북을 지켜냈다. 경남도 이겼다. 부산은 졌지만 서울은 이겼다라고 본인의 크레딧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송파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의 투표지 부족 사태가 최종적으로 이 부정선거론과 연결이 되느냐의 여부.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이 잔존하느냐. 20% 이하의 지지율을 갖는 이른바 극우 정당으로서 잔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인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구의 결심이 중요하다. 아니, 대구시장 선거를 졌다. 근데 서울시장 선거는 신승을 했다. 상당히 복잡한 이 해석 투쟁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대구에서의 패배라고 하는 걸 전제했을 때는 서울에서의 패배도 다른 모든 지역에서 그러니까 아마 15대 1이었다라고 하겠죠. 이렇게 되면 완전히 이제 파멸적 교착 상태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보수의 재구성이 자연스럽게 즉 극우화되는 국민의힘은 존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을 거라고 봤지만 이번 선거 결과를 둘러싼 진영 내 해석 논쟁이 이제 본격화되지 않을까. 거기에 이 송파의 투표지 부족 사태가 상당한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물론 그건 이제 오세훈 후보의 당선 여부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겠지만 지금 이대로 간다면 당선된다는 걸 전제하면 상당히 그 파괴력은 좀 적어질 수 있지만 이 부정선거론이 다시 주목받을 수 있는 그렇게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연결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연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보수 정당의 실체적 위기 구조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번에도 만약에 서울 선거에서 패했다면 대구 경북에 머무는 물론 이제 경남지사 선거에서 승리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영남 특히 대구 경북에 머무르는 영남 자민련에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한계였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제 20% 안쪽에 이제 머물렀는데 저는 국민의힘 지지율의 그 마지노선이 한 20% 정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18%, 15%까지 떨어진 조사들이 나왔다가 다시 이제 상승 국면으로 돌아서긴 했는데 이게 이제 대체로 최소한의 그 지지율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 이런 면에서 보면 이게 이제 대중정당에서 이제 사실상의 이념적 결사체로 성격이 바뀌는 게 아니냐.
앞서 민주당의 이제 내적 그 진통을 과정을 통해서 성격이 바뀌듯이 국민의힘 또한 그 정당으로서의 성격이 바뀌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요. 이런 이제 한계를 갖고 있었던 것인데 이게 이제 세 개 정도가 저는 이제 핵심 딜레마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안쪽에는 부정선거론이 있습니다. 아주 극소수일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아주 핵심을 장악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지요. 그 바로 바깥에는 계엄이 불가피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견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계엄이 불가피하다. 어떤 논리에 따르면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당연한 거다. 할 수 있는 거다. 불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논란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탄핵이 적절했냐, 적절하지 않았냐에 대한 논란입니다.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요게 이제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저는 수도권에서 이 개혁신당의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수도권에서의 보수 대표 경쟁이 시작된 게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여기에는 이제 오세훈의 당선 여부가 상당히 결정적인 그 요소였는데 지금 봐서는 거의 당선이 대역전승이 확정적으로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체제를 놓고 이거를 대체할 것이냐 또는 흡수할 것이냐라고 하는 걸 둘러싼 수도권에서의 논란이 이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부산에서 당선이 됐지만 결국은 한동훈 전 대표의 원내 진입 또한 보수의 재구성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극우정당으로 20%의 고착된 이념적 결사체로 축소되고 그 빈 공간을 보수신당이 등장하느냐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한 계기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단순한 간판 교체가 아니라 이제 자기 부정과 정체성의 재정립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그 삼성전자 파업 사태를 둘러싸고도 정치권은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 특히 지금 MZ세대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공정이라는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성과와 보상이 연동되어야 된다. 성과와 보상은 함께 가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처음 제기가 됐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 사회 전 분야로 이런 것이 확산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기여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게 당연하다는 논리입니다. 그럼 우리 사회의 거버넌스 전체가 운영 방식 전체가 선진형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러면 그거를 정치 리더십의 두 축인 양당이 가장 핵심적으로 나서야 될 일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고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진형 거버넌스를 제시하는 미래지향적인 설계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우리는 전부 과거의 그 잘못을 누가 했느냐라는 거를 과거의 잘잘못을 가리는 어떻게 보면 사법의 늪에까지 빠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국가 공동체의 미래 시스템을 실험하고 규율하는 생산적 정당으로의 체질 개선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으로 그게 가능하겠느냐라는 의문이기도 한 거고요. 그건 디지털, AI 대전환, 초고령화, 지정학적 격변 등 지금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응답하는 정책 정당이고 미래지향적 정치 세력으로서 정치 리더십을 선도하는 거버넌스의 구축을 선도하는 세력으로 재탄생할 수 있겠느냐. 보수의 재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보수의 재구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될 수 있는데 하나는 가치와 이념, 가치와 지향의 재구성이 되겠습니다. 과거 지향적인 게 아니라 미래 사회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공동체의 리더십으로서의 정치 리더십으로서의 정당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플랫폼의 재구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이 보수 진영의 정치 세력이 플랫폼이 과연 국민의힘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겠느냐? 그 안에서 스스로 변화해낼 수 있겠느냐? 또는 탄핵에 의해서 변화가 될 수 있느냐? 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국민의힘을 대체하는 보수 진당으로 전환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
여기에서 이제 갈림길이 존재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한 3가지 정도가 이 보수의 재구성을 위해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분산과 공유의 거버넌스입니다. 제왕적 대통령, 1인 보수 중심의 독선 체제가 아니라 공유된 리더십 기반의 다당제적 협치를 설계하는 이 분산과 공유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그 다수당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기는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80석 정도의 지역구 의석, 여기에는 60석 정도의 영남이 핵심입니다. 60여 석 정도의 영남 의석에 한 20에서 30 정도의 비영남, 호남 제외하고 수도권, 충청에서의 20 플러스 정도에서 한 80석 정도 지역 의석과 한 20석 언저리의 비례대표. 이렇게 따지면 잘해야 110석 정도, 100석 초반 정도. 지난 2016년 총선, 2020년 총선, 2024년 총선에 대체로 요 정도 선에서 머물렀습니다. 최대치가 121석이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수도권 승부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수도권이 100석이 넘어가는데 민주당은 수도권 승부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다수당이 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전국 지역구 의석의 절반이 수도권에 있고 이 수도권에서 승부가 안 되는데 어떻게 다수당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소수당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개혁신당과의 협력, 합당, 다당제 정치의 지향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조국혁신당과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소수당의 입장에서 소수당 중에 맏형격이 국민의힘일 뿐이지 결코 다수당이 될 수 없다라는 현실인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 나침반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미래 지향적이기 때문에 지금 인적 구조로는 불가능합니다. 전부 과거 지향적입니다. 언제까지 계엄을 얘기하고 언제까지 탄핵을 이야기할 계제가 지금 아닌 거거든요. 지금 이미 우리 유권자의 절반 이상은 박정희를 모릅니다. 박정희가 누군지 모릅니다. 87년 헌법 자체도 그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헌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선진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자신의 성과와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고 부동산 자산에 자신의 자산을 어떻게 증식시키는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거기에 대한 거버넌스가 어떤 거버넌스여야 되느냐를 우리 공동체에 제시하는 역할을 미래지향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제가 이 PT를 만든 거는 선거 전에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이 파트까지 했고. 이때 오세훈의 이름을 넣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상당히 고민을 했었는데 늑선하더라도 나름대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예상 속에 이름을 넣고요. 결국은 오세훈, 한동훈 등 대중성과 합리적 소통 역량을 가진 보수주자들의 육성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 여권은 훨씬 이 차기 주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더 많습니다. 우린 이쪽은 적습니다. 더 늘려야 되고 각자의 특장을 강조하고 또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수도권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오세훈의 당선, 또 한동훈의 원내 진임은 상당한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개혁신당의 이번 성적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걸로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신당이 갖는 잠재력, 아직까지는 개인 플레이에 의존하는 정당일 수밖에 없긴 합니다만은 여기서 오는 어떤 잠재력 등이 추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보수의 재구성에서 상당한 다이내믹스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원래 이번 지방선거에 갖는 의미는 양당에 갖는 어떤 정치적 함의도 주목을 했지만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정치에 앞으로 어떤 과제로 연결되느냐 거기에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이 없는 지방자치가 사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고 지방정치입니다. 그것은 충성의 카르텔 조직화, 수직계열화입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공천 과정이 국회의원 또는 당협위원장 또는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수직계열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큰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이 갖는
함의는 과연 우리 정치의 충원 구조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치가 우리는 국회의원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한 선거구에서 한 명씩 뽑는 선거 제도를 계속하는 한 이거는 불가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물게 보셨겠지만 현직인데 공천 못 받아서 다른 당으로 이적하거나 무소속 출마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당선되기 어렵습니다. 의미 있는 득표를 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만큼 양당의 이 브랜드 가치가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당 아니면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사표 방지 심리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유권자의 당연한 어떻게 보면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점점 더 모든 유권자, 거의 대부분의 유권자가 양당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나마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양당을 중심으로 하더라도 일종의 양당 체제에 도전하는 이런 계기들이 좀 있다 보니까 주목을 받았던 거죠. 부산 부가의 한동훈이라든가 또는 전북 김관영 지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목을 받았던 건데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제일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승자 독식 구조를 타파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린 이미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사회가 아닌 사회가 됐습니다. 그럼 그것 또한 정치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양당 카르텔 때문에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양당의 합의로 그것도 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두고 한 달 반여 정도 앞두고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를 30명 늘렸습니다. 비례대표는 정당이 공천하는 것입니다. 누가 후보가 되는지 유권자들은 알 수가 없고 후보가 누군지도 사실 잘 모릅니다. 정당에 투표하기 때문입니다. 그 공천권을 늘린 거죠. 그와 같은 사례가 또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 기억을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양당이 합의해서 30명의 광역의회 비례대표를 늘릴 때 국회의원 한 수십 명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특례를 자원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군대, A군데 A구 갑, A구 을이 있다고 하면 A구 갑에서는 특례를 적용해서 인원이 하나 늘고 다른 구는 그냥 그대로 있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전부 국회의원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국회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중대선거구 특례를 자원해서 한다는 것으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러면 어떤 지역구의 국회의원의 그 국회의원 지역구의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특례가 돼서 한 명이 늘어나면 어디를 늘릴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선거구 획정이 다 돼 있어요. 기초의회. 그중에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그 한 명을 늘립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이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사람 공천하면 끝이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법학자들 중에 일부는 이게 헌법 정신에 맞는 거냐, 서울에도 몇 명 그러는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럼 좀 심하게 얘기하면 넣어줄 사람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이거 뭐 과학적 증거가 아직 있는 건 아니고 정황입니다만은 요거 제가 한번 좀 파보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요거 이게 모든 게 국회의원 중심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죠. 북부의 어떤 나라들처럼 국회의원이 하도 하는 일이 많아서 내 생활도 없고 너무 지쳐서 재선 안 하겠다 하는 국회의원이 나오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적어도 공동체 일을 처리하는데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는 앞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자리 이탈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결국 공동체 이익이 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시스템, 거버넌스겠지만 최악의 경우 공익과 사익이 충돌했을 때 그래도 공익을 좀 앞에 놓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 게 이 공직의 제1덕목이 아니냐라고 본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그런 면에서는 선진국형 거버넌스를 오히려 퇴행시키는, 역행하는 게 아니었냐라고 하는 부분. 지방선거 결과에 상당 부분 가려져 있기 때문에 특히 내후년
총선, 그 다음에 2년 후에 대선을 향해 가는 정치적인 싸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주목받지 못하지만 그 싸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하게 해서 우리 거버넌스를 어떻게 정치적 충원을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상대적으로 좀 적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그 우리의 관심과 또 주의가 좀 필요하고 이것이 정치권을 작동케 해서 적어도 내후년 국회의원 선거 때는 지금처럼 그 이상한 국회의원 선거 제도를 세 번째 반복하는 그런 룰을 범하지 않는 출발점이 바로 오늘부터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